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결국 태풍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 내일 새만금에서 수도권으로 초대규모 이송작전이 펼쳐집니다. 폭우, 폭염에 태풍까지 불운한 날씨 변수도 안타깝지만 그동안 쏟아본 1,100억 원 넘는 예산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는 행사를 잘 마무리한 뒤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계속되는 구설수 때문일까요?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조기 종료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내일 혁신안을 발표한다는데 상처 많은 혁신위의 혁신안이 당내 설득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고요.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8월 7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른 피해 우려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오전부터 차례대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일 밤부터 남해안, 목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올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오늘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태풍 상륙 전까지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2001년생 22살 최원종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한 글 194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모레로 예정됐던 방역 완화 조치가 연기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획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개막 일주일째 이제 막 반환점을 둔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결국 태풍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상륙 중인 태풍을 피해서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는데 내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참가자들을 비상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5회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 일주일 만에 야영장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새만금도 상륙 중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야영장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버스만 1,000대 넘게 동원돼 156개국 3만 6천여 명을 나르는 초대규모 이송작전입니다. 6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에 참가자 숙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잼버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K-팝 콘서트 시간과 장소도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는 11일 폐영식과 함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기로 조정했는데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 결정으로 수도권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잼버리 조직위는 새만금을 떠나더라도 애초 12일까지 예정된 대회 일정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지 내에 있진 않지만 저희가 영지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영지박 활동을 지자체와 같이 개발해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잼버리가 조금 더 넓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난 1일 문을 열었다가 8일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새만금 야영지. 세계로 비상을 꿈꾸던 새만금 잼버리는 폭우로 시작해 폭염에 시달리다 결국 태풍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논란의 여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 80여 명이 조기 퇴영한 데 이어서 지역대장 1명은 뒤늦은 조직위원회의 분리조치 등을 비판하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잼버리 야영장 안에서 여자 샤워실에 들어왔다 발각돼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태국인 지도자. 이 참가자에 대해 분리 조치를 마쳤다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분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대원 80여 명이 집단으로 조기 철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했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되어 있고. 전북연맹 소속 대장은 그러나 이미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이뤄진 뒤늦은 분리 조치를 비판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본국으로의 추방과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있지 않으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영내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위의 설명과는 달리 가해자가 당사자는 물론 전북연맹으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그다음에 처벌, 우리나라에 추방을 했으면 좋겠지만 전북연맹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국민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영을 결정한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에는 다양한 영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범죄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철수한 전북연맹에는 이러한 제한조차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위가 자발적인 퇴소라며 150만 원에 달하는 참가비 가운데 한 푼도 돌려받지 않겠다는 서명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대원들은 버스로 이동한 후에 서울에서 지금 호텔에서 지내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재밌게 즐긴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원해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 환급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사인을 해라. 전북연맹은 조직위의 뒤늦은 분리 조치와 퇴영 조치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참가비 환불이나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없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조직위는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기반 시설 조성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과 침수 대비 행사장 방역 등의 항목도 포함되는데 과연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예산은 모두 1,170억 원 규모입니다. 야영장을 조성하고 화장실 등을 만드는 데 130억 원,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에 205억 원 등 시설비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395억 원을 썼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84억 원뿐, 나머지도 시설 유지와 행사 진행에 쓰고 있다는 게 조직위 설명입니다. 조직위의 인건비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잼버리 시설비용고 이 행사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봤더니 의료시설과 폭염 대비, 행사장 방역과 해충 기피 제구입, 침수 대비 시설 마련 등에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입니다. 허허벌판에 그늘은 찾기 힘든 환경, 곳곳이 침수된 야영장, 그리고 밤에는 벌레에 시달리는 등 부실했던 준비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행사 직전 폭우 피해와 찌는 듯한 폭염을 고려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잇따른 우려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과 폭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5월 비가 내려 대회장이 침수됐을 때도 경고음이 울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내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를 유치한 건 전임 정부라고 선을 긋고 국익이 걸린 행사를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자신들이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한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데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은 남탓 그만하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서 신속히 집행하라며 현 정부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국회는 행사를 마치는 대로 관계부처와 전북도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해 대치 전선만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서 이 상륙 중인 태풍을 피해 야영지를 조기 철수하고 또 대원들을 내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비상 대피시키기로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을 지시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책 계획을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오는 목요일쯤 우리나라를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500mm의 폭우와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고돼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열차가 넘어지거나 목적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폭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일본에 상륙하지 않고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북진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해 북한 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상 해안에 상륙해서 1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15에서 35m의 강풍이 불겠고, 특히 태풍 진로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드는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초속 40m의 폭풍이 예상됩니다. 영동에는 최고 500mm 이상, 영남에도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서쪽 내륙에도 최고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으로 건조 공기가 내려앉고 그에 부딪히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서쪽 지방도 강한 비가 새로 발생이 되거나 강풍대가 돌풍성 형태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에서도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 북상 시기가 겹치며 폭풍 해일이 우려돼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태풍 북상이 예상되면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된다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산림청은 태풍 카눈이 내륙에 상륙해 관통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내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 피해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참여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기업체들의 휴가 복귀가 늘면서 오늘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력 수요는 모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늘 10일 태풍 상륙과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는 93.6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기록했던 92.9기가와트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인 지난해 12월 23일 기록에는 못 미쳤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었지만 전력 공급 능력은 104기가와트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준비 단계가 발령되는데 현재는 10기가와트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지됐던 원전 2곳이 적기에 가동되며 공급 능력이 2기가와트가량 늘어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원전과 석탄, LNG 등 주요 발전기들을 총동원하여 전년 피크 때보다 증가한 104기가와트 순의 공급 능력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오는 9일까지는 전력 수요가 높게 유지되겠지만 태풍이 상륙한 이후부터는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력당국은 태풍에 의한 발전설비 고장이나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 등에 주목하며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사용량이 늘수록 생산 단가가 비싼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에너지 절감 노력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하순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한일 간 실무 협의가 이어진 가운데 우리 측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인 이달 하순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0일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 단체들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등은 후쿠시마에서 저인망업이 시작되는 9월로 방류가 미뤄지는 것은 피하길 원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기시다 총리의 어민단체 면담이 끝난 뒤 방류 시점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し判断し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が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위한 한일 당국 간 화상 실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우리 측 요구와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해오던 사항이고 이건 지난 정부 때도 비슷한 조건도 나왔던 사항이니까요.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와 서방 국가들의 잇따른 일본 식료품 수입 규제 해제 등으로 방류의 명분을 더욱 두텁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일본 국민은 72%에 달했습니다. 성의 있는 설명,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백화점에 선 흉기를 휘둘러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최원종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인도에 있는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마구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신상이 나왔습니다. 22살 최원종. 지구대에 붙잡혔을 때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최원종이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고려하면 공개로 얻을 공공의 이익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최원종이 지난달 말 흉기 난동이 벌어진 신림역이나 흉기의 종류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면 불법인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또 최원종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색을 진행하면서 범행을 계획한 시점이나 경위 등도 캐묻고 있습니다. 최원종은 다만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이 자신을 해하기 전에 먼저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최원종의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두면서 범행 현장 인근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꽃다발과 손편지, 피해자가 생전에 좋아한 것으로 전해진 디카페인 커피 등을 들고 온 시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잘
이렇게 쾌유하기를 바랬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길을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다니던 길이거든요. 너무 익숙한 거리가 막 뉴스에 막 나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주변에 사는데 매번 다니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저도 될 수 있고 누군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았어요. YTN 박정현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다음 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선의 구속기간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조선을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200건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60명이 넘는 작성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글 194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거된 인원의 절반이 넘는 34명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적용하겠다면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한다는 각오로 살인 예비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기 의정부에서 흉기 난동 5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다친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이 이딴 무차별 흉기 난동 대처를 위해서 특별 치안 활동을 발령하고 전국 주요 밀집 지역에 중무장한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했습니다. 일단은 안심된다는 시민들 반응이 많지만 보여주기식 일시적인 대책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서울 강남역. 방검복으로 무장한 채 총기를 든 경찰 특공대가 2호선 탑승구부터 신분당선 출구까지 강남역 일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는 지난 4일부터 장갑차까지 배치됐습니다. 너무 무섭고 뭔가 실제로 정말 사건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형사사건의 특별 치안 활동을 발령하고 형사사건의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시에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심리를 억누르고 사회적 불안감 조성을 막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전국에 배치된 경력은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인파가 많은 지역에 경찰이 있어 대체로 안심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슷한 모방 범죄가 또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나오기 전까지 무서운 게 많아가지고 약속을 취소할까 말까 고민도 했었어요. 사고가 당하더라도 근처에 경찰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하지만 테러 대응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대규모 특공대가 언제까지 순찰 업무에 배치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인력이 이런 데에 다 투입이 되면 더 위험한 데는 또 경찰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 연상될 정도로 장갑차까지 내세운 건 보여주기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잉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장갑차가 있다는 게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문제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때까지 당분간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나친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까지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법사위 논의가 더뎌지면서 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눈을 감고 있거나 지금과는 시차가 있는 증명사진이라
체포 당시 모습을 찍은 머그샷처럼 정확한 현재 얼굴을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강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경찰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른 흉악범죄 피의자 때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신상 공개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 하거나 신상 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공언했던 처리 시한 7월은 지나버렸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와 관계 기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법사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공개하더라도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동등한 지위의 검사가 신상 공개라는 무기를 추가로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재판부의 심증을 공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보다 피고인의 정보 공개가 더 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반대론도 맞부딪혔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결국 다음 법사위 회의 때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접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모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흉악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0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구조 계산서 도면 검토를 마친 뒤 입주민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세대 내부 조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점검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한국시설안전협회가 구성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풀 250여 개 사 가운데 국토부가 선정합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형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모레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회, 교수, 변호사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사면복권 대상은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심사 대상에는 경제계에서 요청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더해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송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신년 특사 때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먼저 사면받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주로 경제인과 민생사범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최종 특사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측근 2명을 서류 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되자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인 오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김승남 의원도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덕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자신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며 말도 안 되는 기사라고 반박했고, 이용빈 의원도 검찰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근거 없는 의혹 보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기존의 평생에서 형 집행 종료 뒤 20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적으로 공직을 못 맡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 지원을 원했지만 결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건 공무 담임권,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확정 판결 뒤 20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난 뒤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기한을 고려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당에서는 10년, 야당은 15년간이란 기간 차이가 있는데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강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더해 아예 마약 범죄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마감 시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든 국회든 그때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여전해 입법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 통제 나선 데 대한 맞불 견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8일 중국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예고했던 대중국 투자 제한 명령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온 겁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을 이용해 중국의 군사력이 현대화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이 대상인데 해당 대중국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관련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해왔는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 emphasized that it would be highly targeted and clearly directed narrowly
at a few sectors where we have specific national security concerns. 다만 이번 조치는 당장 시행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 기술 기업 지분을 취득할 때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당장 중국이 이달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밝힌 가운데 미국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전원이 새만금 영지에서 조기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오는 태풍 카눈 영향인데요. 내일 수도권으로 버스 1000여 대를 동원한 이송 작전이 벌어집니다. 자, 정부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태풍 카눈에 따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며 버스 총 2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폭염, 위생, 보건 문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이 위기를 겨우 넘기나 했는데 결국 태풍에 또 오면서 철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날씨도 안 도와주는데요. 어떻게 오늘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그 영국이 철수할 때는 영국의 이제 파견 인원이 4,500명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죠. 예,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상황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철수를 했다라고 좀 이해하는 면이 있었는데, 근데 미국이 철수를 또 해요. 네. 한 1,000명 정도. 그 루폴슨 보이스카우트 위원장이 날씨 때문에 철수한다. 딱 그 말만 하고 떠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렇게 더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태풍의 이동 경로 변경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미국 쪽에 어떤 정보를 받아서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꼭 더워서만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세계적인 행사를 잘 치른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게 실패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안전사고 없는 잼버리 대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태풍에 대해서 조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어쨌든 전원을 수도권으로 이제 대피시키면서 버스 한 1000여 대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오늘 총리를 중심으로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 지시를 내렸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예, 절대 없어야겠죠. 네. 폭염, 위생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그걸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한 상황에서 그거보다 좀 더 큰 위험을 생각할 때 이것을 제대로 준비했을까라는 우려는 당연히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국에 책임 있는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퇴영을 결정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민들이 창피할 정도로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손님들을 최대한 잘 대해드려서 대접을 네. 해드려서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네.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해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부터라도 좀 만회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자, 청소년들이 비행기 타면서 가장 기대하면서 왔던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마 K-팝 콘서트일 것 같아요. 이것도 장소를 옮겨서 지금 열릴 예정인데 아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이 공연을 잘 마무리하면 좀 만회가 될까요? K-팝이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스럽습니까? 예,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마이클 잭슨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마이클 잭슨 공연 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그 관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봤네 안 봤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때 봤던 친구들이 지금도 자기 인생에 정말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예. 하면서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거든요. 그래 아마 이분들도 K-팝 스타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K-팝 공연을 직접 보는 게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아주 비싼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쪼록 좀 그 K-팝 스타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 지금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그래도 우리 문화의 우수성도 알리고 그리고 이제 평생 남겨갈 수 있는 네. 경험을 준다는 면에서 이 K-팝 스타 공연이 결정적으로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장치가 아닐까,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녁에 전해지는 보도들 보면은 세계적인 K-팝 그룹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섭외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 잘해주셨고요. 네. K-팝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K-팝의 스타 분들이 네. 이번 국가 체면을 좀 살리는데 자발적으로 좀 나서주시는 분이 있다면 더 할라이쇼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지만 예. 또 개인적인 사정과 일정과 모든 것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 허락하는 한에서는 뭐 이렇게 만약에 나서 주신다면 네. 그만큼 그 젊은이들의 어떤 이 열정, 젊음 이런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그나마 진짜 다행스러운 그 카드 방법이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유치한 행사니까 전 국가적인 어떤 그 도움 같은 게 좀 예.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김기현, 이재명 대표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나란히 복귀했는데요. 자, 여야 대표 대회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행이 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전 정부 대 현 정부 서로 지금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이런 발언으로 국민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제대로 마무리를 짓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김관영 도지사도 그렇고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도 일단은 완성을 하자, 제대로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이제 계속 발언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심 단결해 가지고 어떻게든 행사를 최소한 만회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그러니까 정당끼리는 어쨌든 뭐 싸우는 게 또 정당의 속성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방은 하고 있지만 여당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정부 시책에 발맞춰 가지고 이 부분을 정쟁으로 과열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 그게 세계적인 그런 대회를 국내에서 치르는 만큼 마지막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협조해서 대회를 조금 성공적으로 마지막 부분이라도 마무리한 뒤에 그 다음에 좀 따져볼 거 따져보자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정부 여당이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발끈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일단 먼저 자아 비판을 하면 민주당도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조어를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라임을 맞춰가지고 뭐 축제, 생존 게임, 잼버리, 걱정거리 이런 식으로 조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조어하는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조금 더 그 만회할 수 있는가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저희가 좀 잘못한 것보다 이 현 정부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은 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정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까지도 조사할 권한이나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신들의 잘못부터 시작해서 전 정부의 잘못까지를 밝혀서 발표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무한 책임을 지시고 그런데 뭐 전직 대통령의 이름까지 붙여서 전 정권을 비난하는 데 나서는 것은 뭐 민주당과 비교 안 되게 더 작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이미 지난해 이 잼버리 폭염 대책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 현 정권도 잘못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기반시설 전 정부에서 기반시설 구축은 했어야 된다. 양쪽을 다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참 물론 이제 그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게 맞는데 근데 그러면 그 잘못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이 그 잼버리 대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그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거든요.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돼 있고 배수 제대로 안 돼 있고 텐트 뭐 제대로 설치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냉수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전북도에서 이거를 사실상 이제 주관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건 이런 거겠죠. 그 중앙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화장실 청소도 안 되고 배수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냉수도 공급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과연 했을까? 그 정도는 할 거라고 또 전라북도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라북도 그 지자체를 믿은 그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문제가 지적되고 난 다음에 현장을 보면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걸 보면 6년 동안 준비한 건 뭐 했나도 싶고 1년 동안은 그러면 뭐 했나도 싶고 국민들은 뭐 둘 다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년간 준비하면서 사용한 예산을 봤더니 1,100억 원이 넘어요. 네. 근데 한 보도에서 이 가운데 뭐 인건비가 740억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자 조직위원회가 보도 자료를 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인건비, 운영비 합해서는 84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 해서 지금 보면은 조직비가 870억, 전북도가 265억 원, 부안군이 36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다 합하면은 1,171억 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치고는 너무 결과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뭐 행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 꼼꼼하게 하느냐가 100억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 돈에 의존해 가지고 편안하게만 가려고 하면 100억 가지고도 그 구멍이 숭숭 나는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예산의 규모보다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예산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또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의 주체를 구체화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잘못의 주체를 구체화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못의 주체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여당의 모습은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도 뭐 지금 잘못의 주체를 구체화하는 거에 그렇게 힘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주체에서 확인해 줄 것은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잘못은 뒤에 감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이런 공적인 권한을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2015년 일본에서 열린 잼버리가 390억 들었더라고요. 그거의 3배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용 내역을 좀 꼼꼼히 봤더니 여기 공무원들 잼버리 배우러 간다면서 그 출장도 많이 갔던데요. 잼버리가 열리지 않은 뭐 스위스라든가 이탈리아 등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 도대체 이 내역을 보고 있으면 그 해외 출장을 왜 갔는지 그 용처를 알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103년 전에 그 1920년대 잼버리가 열린 데라서 그 최근의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볼만한 게 없는데도 거기도 가고 파리에서는 아예 그 잼버리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파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또 그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부항군이 그 잼버리와 관련이 없는 크루즈 기항에 관련해 가지고 뭐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보러 잼버리 관련한 예산을 또 써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왜 해외 출장을 간 건지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낭비적인 해외 출장,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잼버리와 관련해서 물론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피해자를 논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라북도의 도민들한테는 이게 정말 그 지역의 자랑스러운 행사,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세계적인 행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가 굉장히 창피하고 실망스러운 행사로 역사에 남는다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그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탐관오리 때문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렇게 지금 세금을 낭비하는 게 그때의 탐관오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16일에 국회 행안위가 열립니다. 그때 좀 차분하게 질의응답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짚어져야 된다고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쓴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내역들을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시각만으로 보는 것도 맞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와인 시음을 했다, 크루즈를 탔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축제와 관련된 그 연관된 행사로 만약에 그 기획이 됐다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가서 그것을 이 행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성과로 내어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여주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굉장히 무성의하게 기획을 했고 결국은 자기들이 그 무성의한 기획을 즐기기만 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지시는 것이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분하게 왜 갔으며 가서 본 것이 그러면 행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활용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나와서 좀 설명할 필요도 있겠군요. 그리고 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공사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 변기를 샀다. 왜 중고 변기를 사죠?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 예. 이게 오히려 예산을 뭔가 이렇게 특혜 관계가 존재해서 예산이 더 많이 쓰이진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국회의원분들이나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각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행안위에서 물론 그 이상민 장관이 나오시기 때문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 안전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따져볼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국민의 시각을 먼저 염두에 두고 정말 성실하게 한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그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허은하 의원이 어제 SNS에 또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다. 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제 완수할 때다 이런 글을 또 남겼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평면이 다르니까 이건 너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원인을 넓혀가다 보면 진짜 원인은 숨고 별 중요하지 않은 원인이 진짜 원인이 돼버리는 이렇게 그게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가부 폐지 논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논의들은 이제 과거 뭐 60년대, 70년대 여공이 그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뭐 오빠 학비되고 뭐 그런 시절에 남녀 차별 그게 쌓아온 그런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남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뭐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이걸 중앙에서 이제 별도의 부를 만들기보다는 각 부에 그런 이제 남녀 차별을 철폐할 만한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 국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구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폐지 문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잼버리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잼버리가 잘 되고 안 되고와 여가부 폐지의 문제와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거는 오히려 뭐 장기적으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더 변질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 자체로 논의를 해야지 잼버리 대회하고 연관시킬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기 영내에서 그 성범죄 피해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책임 있는 설명,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좀 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냥 뭉뚱그려서 답하고 넘어가려는 자세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저는 자초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성과 관련된 비위 내지는 범죄냐 내지는 의혹이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경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앞뒤 다 잘라고 국민들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데 그냥 경미하다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규정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김현숙 장관이 좀 부처를 폐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온 장관이라서 이런가? 이런 어떤 생각마저 들게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부처를 폐지하러 임무를 띠고 온 장관이라도 일을 할 때는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박수를 받고 떠나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모든 국민이 화나 있습니다. 그 화나 있는 이 현실, 그걸 좀 감안해서 언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잼버리 참가자들 내일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남은 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참가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기억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제 바꿔볼 텐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해서 현역 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돈 받은 의원들 실명을 검찰이 공개하면서 좀 파장이 일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 얘기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검찰이 수사를
앞으로 진전시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안을 먼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들이 진전되고 매듭이 져지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거에서 옆으로 계속 넓혀가는 모습, 이런 형태를 띠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예, 마침표를 안 찍고 계속 넓혀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최초의 의혹이 마치 이게 무슨 별건인 것처럼 예. 돼버리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매듭져지면서 하나하나 그 본인들이 뭐 궁지에 몰리거나 뭐 변명할 부분이 뭐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뭐 승복도 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좀 새로운 모습도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게 그런 것보다는 전방위로 점점 이게 넓혀져서 나에게 우리 진영에 다가온다, 이런 느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죄가 있으면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좀 이렇게 수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쨌든 의혹이 있으면 그걸 먼저 풀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욕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의 검찰은 이게 수사인지 아니면 사냥인지 네. 모를 때가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사인지 사냥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거론된 의원들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면서 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이런 의원도 있는데요. 법정에서 어쨌든 실명이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 이제 범죄 사실을 그 적시를 할 때는 네. 공범 관계를 실명을 해서 다 적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이냐 아니냐, 그거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서류를 보진 않았지만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범죄 사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개별 이제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을 설명해 나가는 게 보통 이제 범죄 사실 기재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아마 그 실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이긴 한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판사, 검사, 그리고 이제 변호인, 뭐 법원 직원, 사실 또 이해관계인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상 보안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안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런 이제 실명들이 그 어쨌든 뭐 이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다른 의원들도 있다라는 게 본인의 그 죄책을 조금 희석시키는 방향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이제 그 윤관석 의원의 변호인이나 윤관석 의원 측에서 나오진 않은 거냐라고, 그것도 100%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앞으로 수사가 더 진전이 되면 또 이름이 나온 이상 그런 관련한 의원들이 소환이 안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때 이미 드러나게 될 문제들이고, 그때 이제 본인의 소명, 해명을 잘 하시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이 된 거다. 법률가들이 이런 얘기 분석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법률가시기도 하시고요. 보통 이제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돈이 주고받은 그런 사건은 조사를 해보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시를 하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이런 거기까지 입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만약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지시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의 이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좁혀져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현역 의원들 줄 소환될 수도 있는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글쎄요, 뭐 파장은 죄의 유무, 그다음에 뭐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뭐 나타나겠죠. 그래서 줄 소환된 사람들이
범죄가 입증이 된다면 혐의가 소명되는 거와 범죄가 입증되는 건 다른 거니까요. 뭐 어쨌든 범죄가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에요. 그냥 뭐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저는 이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이 사건을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박수쳐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어쨌든 플레이를 한다 이런 느낌은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름이 나와서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몇몇이 듣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비공개를 정말 시키려는 노력을 좀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각서라도 받겠어요. 검찰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겠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비공개 안 되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안 했다는 것조차 저는 검찰이 좀 문제로 지적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게 야당의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도한 수사를 위해서 여론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아직도 우리 검찰의 수준은 상당히 후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지적하는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번 사안을 보는 민주당 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황만 갖고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 생명을 끊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라고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해당 판사나 변호인이나 아니면 검사면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뭐 출입 기록이라든가 또는 뭐 그 당 CCTV에서 꼭 그 해당 위원장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거 갖고 지금 정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한 번은 거를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명단들이 사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인 의원들께 충분히 소명을 듣고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이걸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리더십의 문제죠.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검찰이란 비판 민주당 내에서 꽤 나왔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그 윤영찬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얘기를 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뭐 검찰 비판을 했지만요. 뭐 검찰 못지않게 민주당도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정당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굉장히 훼손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당의 지도자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국민들에게. 그래야 민주당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회복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할 만한 정당성이 굉장히 저는 미약하다고 봐요. 처분만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 싶을 정도로 미약하다고 보는 게 윤영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선은 다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아닌지 그러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은 각서는 쓸 수 있는지 뭐 등등 국민의 시각에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정말 아닐 수 있겠다 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틀렸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까지 좀 보였다면 지금 조금 더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역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돈봉투 수사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내일 이제 법정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날인데 그동안 발언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이게 보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일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동안에는 이제 그
변호인에 대한 선임을 또 선임했다가 해임했다가 다시 선임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저번에는 또 법정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부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바람에 도대체 이게 내막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길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에서 이제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진술을 하느냐, 그게 이제 최고 관건이거든요. 내일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게 회유를 당한 거냐 아니면 협박을 당한 거냐, 뭐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논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그거를 확정짓는 진술을 아마 내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 이걸 뭐 정황이네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이네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보고가 된 내용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개입이 돼 있느냐 문제로 2라운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소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시그널을 또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현동 사건에서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쌍방울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이 또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사법 리스크로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국의 향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 예, 내일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법정 진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혁신위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사과하러 갔다가 내가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신우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또 거기서 재반박을 하는 가족사에 대한 진실 공방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을 자초했을 때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개혁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 있는 일단 시각이 없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하나 느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논란이 그 퍼져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또 논란이 제기가 됐어요. 신우위에 의해서.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죠. 거기 어떻게 아들을 앞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세우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개혁과 맞는 모습들인가요? 지금 논란 자체도 이런 겁니다. 다른 논란을 벌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게 개혁이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남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면 자기 자신한테 먼저 들이대는 것을 해야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그걸 들이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은경 혁신위는 성공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뭐 안은 정말 객관적인 안이 나올지도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주 진짜 당과 국민을 생각하는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기대는 좀 안 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혁신위는 조기 활동을 이제 조기에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내일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알려진 내용이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방안이 발표될 것 같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친명과 비명 사이에 어떤 의견차가 굉장히 큰 사안인데, 물론 민주당 일이긴 하지만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대의원제 폐지가 뭐 사실은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게 일종의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의 룰 같은 경우에는 각 계파, 그러니까 그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혁신위에서 이제 대의원제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될 거 알고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시키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그냥 안 되는 혁신이 제안을 그냥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번 던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 이렇게 안 되면 끝내자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이제 혁신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어떤 표의 가치가 한 6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내일 발표를 하게 되면 축소는 당연히 해야죠. 축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금 본인이 논란이 된 게 뭔가요? 생명이 조금 남은 사람과 많이 남은 사람을 비례적으로 뭐 네. 투표권을 갖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유권자가 그거를 차별해서 권한을 갖는 게 저는 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대의원제로 해가지고서 권한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당사의 가장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던 중앙당의 폐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의 목적은 공직에 나가고 정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공직 후보 선출과 연동시켜서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대의원제를 만약에 폐지하고 그래서 어떤 그 세력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공직 후보에는요 일본 유권자들이 다 들어오게 터준다든가 이런 걸 같이 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또 다른 쪽으로 그 균형추를 맞춰주는 걸 같이 내놔야 그게 개혁이 되는 거지. 예. 지금 현상에서 누가 봐도 뻔하게 한쪽 편이 될 것 같은 안을 내놓으면 그거는 절대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통과가 될 네. 수가 없다. 일단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상하는 6호 태풍 카누는 오늘 목요일쯤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500mm의 폭우와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고돼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열차가 넘어지거나 목적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폭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누는 일본에 상륙하지 않고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북진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해 북한 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10일 오전 경상 해안에 상륙해서 1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15에서 35m의 강풍이 불겠고 특히 태풍 진로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드는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초속 40m의 폭풍이 예상됩니다. 영동에는 최고 500mm 이상, 영남에도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서쪽 내륙에도 최고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으로 건조 공기가 내려앉고 그에 부딪히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서쪽 지방도 강한 비가 새로 발생이 되거나 강풍대가 돌풍성 형태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에서도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 북상 시기가 겹치며 폭풍 해일이 우려돼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기도 전에 강원도 고성 지역에는 밤사이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가 속출했고 하천 범람 우려 등으로 일부 시민들은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넘칠 듯 불어난 하천 물살이 거세게 흘러갑니다. 세찬 장대비에 도로도
집안 마당도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일부 주민은 한때 마을 경로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 부근이나 산 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셨어요. 강원도 고성군에는 밤사이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고성군 간성읍에는 시간당 9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성 지역 주택 19채와 숙박시설 3곳이 침수됐습니다. 또 도로 22곳이 물에 잠기고 비탈면 등 5곳에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주광면과 현내면 해안도로 등 도로 3곳과 지하차도 4곳은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고성을 비롯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많게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다며 추가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천에서 한때 지역에 따라 시간당 9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저녁 인천에서 모두 14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부평동에서는 인도 맨홀 뚜껑으로 빗물이 역류했고 연수구 옥년동에서는 박물관 공사장에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또한 연수구 송도동 LNG 기지 인근 도로를 비롯해 남동구 고잔동과 남천동 일부 도로도 한때 빗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인천에는 오후 7시 10분을기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가 2시간쯤 뒤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밤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 우려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을 야영지에서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은 차례대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 오는 11일에 예정된 K-팝 공연 장소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며 버스 총 2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숙소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그 지역에서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K-팝 콘서트 공연의 플랜 B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50여 나라에서 온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은 결국 이렇게 야영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 개막 초반에 파행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스카우트 대원이나 진행 요원들은 아쉬움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놀이기구인 워터슬라이드를 타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도 치며 부안 새만금에서의 마지막 날 오후 일정을 보냅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조기 퇴영이 결정된 전북 부안 새만금 세계 잼버리 야영장. 참가자들은 이제 막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야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If we have to go, I don't want to go. So this jamboree is actually really fun. There's a lot of articles that we can get, like water or fan. We can get that. 발빠른 잼버리 참가자는 파란색 텐트를 일찌감치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타는 듯한 햇볕 속에 등에 진 것으로도 모자라 양손 가득 짐을 옮기고 수레로 끌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철수가 못내 아쉬운지 참가자들은 전망대에 올라 야영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깁니다. So they are disappointed to have to be leaving. Everyone is finding out about the cancellation now. They are disappointed to be leaving, but I think they understand the reasoning why. 부실한 준비에 운영 미숙으로 일주일 내내 논란과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까스로 끝까지 끌어가는가 싶었는데
태풍에 결국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잼버리 참가자들의 수도권 이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들의 호위와 위생 점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150여 개국 3만 7천여 명 참가자들을 수도권 등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이송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참가자들이 새만금 수경지에서 새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호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숙소의 위생을 점검해 식중독 발생 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수경지를 떠난 뒤에도 안전과 위생, 건강 관리에 한치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폭우 피해 책임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이 장관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직무 복귀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20대 흉기 난동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 결과 22살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과 현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이 대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한 명을 살해하고 13명을 살해하려 한 사실로 미뤄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을 상대로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은 최 씨의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이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이어갔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과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인 특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검사로 모두 20문항에 40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어제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검사를 위한 면담을 모두 마쳤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흉악범에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허용하고 법무부도 이 같은 물리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이미 있는 법안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과잉 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2주 간격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경찰청장. 흉악범죄에는 경고 없이 실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면책 규정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법무부 역시 폭력사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인을 제압한 경찰관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일부 사례 탓에 적극적인 검거가 오히려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필요한 한도에서 소총 등의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총기 대응에 숨지거나 다쳐 경찰이 기소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미 존재하는 법규조차 재구시를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과거 강도범에게 공포탄 한 발을 쐈다가 수년 동안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주저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경찰청장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경고 없는 실탄 사격이란 것도 결국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소송에 휘말리면 많게는 몇억 원이 깨지고 혼자 고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탄하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 대응 의지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만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관 개인의 자의적인 대처가 무리한 제압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란 우려입니다.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이 꼭 범죄자를 향해서만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훈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10대 중학생이 흉기 난동 5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쫓기다가 다치는 일까지 일어나며 경찰의 특별 치안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성 게시글이 폭증하자 경찰이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살인 예고글 게시와 유포를 막기 위해서 서울 전역 학교 1,400여 개와 학부모 83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긴급 스쿨벨이랑 학교 폭력 같은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에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내용을 알리는 시스템으로 이번이 올해 들어서 3번째 발령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 3명 중 1명이 제법일 정도로 소년범은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도 청소년기 14번이나 소년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 임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야간 전화도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고 뭐하고 보냈어? 뭐하고 지내? 근황을 묻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소년범을 교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관리 감독하고 형사처벌과 달리 구체적인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관찰. 이 중에서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주요 업무는 늦잠 자는 소년들을 깨우고 명령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반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공감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 형편이 어려우면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자주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다 보면 소년들의 눈빛도 조금씩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온몸에 문신도 하고 몸은 저보다 엄청 덩치가 더 크고 말도 거칠게 하고 표정도 뭐 이렇게 막 거친 표정으로 하면서 막 오는 그런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조금씩 다가가려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 범죄자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죄책이 무거워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30%가 재범이었고 이 가운데 18%는 9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은 청소년 시절 14차례나 가정법원 소년재판에 넘겨졌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년범이 범죄의 굴레를 조기에 벗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두고 학교와 가정과 뭐 주변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를 다 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50명, 60명을 관리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소년범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위탁 보호하는 6호 처분 시설은 전국에 8곳뿐입니다. 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1년쯤 기다리는 동안 소년범들이 사실상 방치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잘못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사를 압박하는 건 학부모뿐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학교장은 보복 신고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장. A씨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하고
목을 조르거나 때렸다는 게 신고 내용인데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어지럽히지 말고 좀 잘 사용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잘해보자 하고 이제 어깨를 토닥였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을 막 헤드락을 걸었다라고 이제 막 학교장한테 가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장이 연가 사용을 방해하고 조퇴하려면 임신하라는 식으로 막말했다는 신고서를 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에 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교장이 이른바 보복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교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 뒤늦게 신고했다며 방학에 몇몇 학생만 불러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학 때 캠프 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뭐 다 적어라 라는 그런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게 공공연히 거친 말을 하는 등 평소 생활 지도가 어렵던 학생들이라고 A씨는 설명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막 저거 선생님 그 쌤 쳐 읽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월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적절한 훈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피해자 격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해 교장 주장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장은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신고 의무자의 소임을 했을 뿐이라며 보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투서를 계기로 A씨에 대한 반 전체 설문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했고 여기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때는 신고가 의무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교장은 또 A씨에게 폭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유 없이 조퇴하려 해 반대했고 아이를 낳으면 마음대로 육아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혁신위까지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복잡한 당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민생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집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한다고 합니다. 여권을 향해 거듭 날을 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꾀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정작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배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회기 중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방탄정당, 사당화,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부조리 이런 부분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당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유발될 것이고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당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힘을 실어줬던 혁신위원회도 이 대표에겐 점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딴 설화에 이어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이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대의원제 개편과 공천개혁 등 민감한 사안을 꺼내든다면
당내 균열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명단이 속속 보도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증거로 말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겹치고 겹친 악재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19억 원의 성격과 수수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 내용을 몰랐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반대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전모 기자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 사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기자는 김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묻기도 전에 김 의원이 고발장에 적힌 공직선거법 위반 죄명을 언급했다며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송 검사 측은 당시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직접 메모를 작성한 적이 있다며 메모 내용과 고발장을 혼동했을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정 기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였다가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넸다가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는 등 개인 비리 혐의까지 합쳐 모두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신년 특별사면에서 형이 감염돼 당시 남은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주거동을 포함해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전문기관을 구성해서 다음 달까지 마칠 계획인데 공정위도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줬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주거동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5만 가구가 거주 중이며 공사 중인 곳에는 1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만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을 치르고 부작용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250여 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을 구성하면 국토부가 선정합니다. 협회 소속의 전문가들이 공학적으로 실제로 이게 신속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또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공학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은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했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구조 개선소하고 구조 도면에 필요한 철근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서류상에서 문제 여부가 있는 거에 집중해서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 보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아파트 시공사 13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나 추가 공사비를 제때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을 초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6주째 이어지면서 방역 완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모레로 예정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지정 등 방역 완화 로드맵 2단계 일정 발표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6주 연속 증가하며 한 달여 만에 3배 넘게 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일엔 신규 확진자가 6만 4천여 명으로 1월 초 이후 약 7달 만에 6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6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도 169일 만에 200명대로 오르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0% 넘던 주간 증가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증가세는 몇 주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대본은 하루 확진 7, 8만 명,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10만 명까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야만 검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 수준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감염됐다라고 하더라도 약 20% 미만만 확진자로 드러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규모로만 본다면 생각보다 매우 큰 감염이고 아마 이번 유행에서 전체 국민에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감염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 완화 로드맵도 늦춰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 증가가 계속되면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며 일정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도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이번 주 수요일 병원급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지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등 코로나19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 모두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정 계획을 다시 정하기로 해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어 온 방역 완화책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서조차 이 심내혈관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양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양.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40분 넘게 구급차에서 기다렸고 뒤늦게 세종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이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10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절박한 시점에 A양은 왜 세종까지 가야 했을까? 병원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대전의 뇌수술 전문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100회 이상 뇌수술을 집도한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전국 수련병원 전체에 13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내 대학병원 4곳에 있는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모두 합쳐 5명뿐입니다.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트레이닝 받고 하는 분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지방에 트레이닝 반들 중에 3분의 1은 또 수도권으로 오니까.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학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는데도 딱 한 명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느라 A양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한 명도 못 뽑은 거는 다 동일한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에 시민들은 내 아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16년부터 지정해왔지만 대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충남 아산에서 밖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오늘 정오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봉수산에서 산책로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더운 날씨 속에 일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육아휴직 중이던 수방관이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불이 나자 앞장서 진화 작업을 벌여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세류 지하차도 수원역 방향 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이어 부딪히면서 일부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고 당시 4번째 추돌 차량에 타고 있던 김광훈 소방경은 지하차도 안에 비치된 소화기 3대를 들고 뛰어가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지난 5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 소방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소방관이라면 누가 됐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일 그리고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절기 입추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절기와 달리 더위가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반면 속초 26도 등 영동 지방은 내일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오후 한때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영동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와 비 피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대전 26도, 광주도 26도, 부산 27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6도, 대전 36도, 광주 37도,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하면서 수요일 밤에는 남해안이,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영동에 500mm 이상, 영남에 300mm 이상, 다른 지역에도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